무주택은 서울 시내에서 어떻게 지을 땅 없다는 얘기가 팩트야. 공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지난번에 이것도 얘기했어. 안 들었구나. 맞아야 되겠다. 구린이들 안녕? 오늘도 가글 언니가 함께 할게. 궁금한 것들 긁어줄게. 언니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거 안에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겼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 급등했나요?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런 건지 세계적으로 이런 건지 궁금들 많이 했을 것 같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지금 변동이 한 4.7%라고 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땐 1.4%, 그리고 서울이 특히 많이 폭등했잖아. 근데 4.1%야. 이렇게 봤을 때는 평균보다 살짝 아직은 밑돌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적인 기조가 저금리 기조,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인 것도 있어. 사실은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나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문제인 것이고 참 아이러니하지? 혹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정말 일본과 같은 부동산 폭락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 우리 특히 한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때가 있었지. 한 2014년, 13년부터 계속 상승을 하면서 18년 정도 됐을 때에는 뭐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 이제는 너무 많이 폭등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주기설을 얘기할 때도 보통 뭐 한 4, 5년이면은 변곡점을 찍고 하얀 곡선을 그렸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변곡점이다 막 이런 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부동산 붕괴, 버블이 오지 않느냐는 얘기는 변곡점을 지났는데도 계속 오르는 거지. 그 주기설에서 벗어나서도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 상태로 가면 부동산 붕괴가 올 것이다. 1991년 정도부터 붕괴가 오기 시작했거든. 근데 좀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줄까? 일단은 일본인 그때 당시 배경을 살짝 본다고 하면 플라자 협정이라고 들어봤나? 그때 G5 나라들이 미국에서 소집을 했어. 본인들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플라자 협정을 맺었는데, 뭐냐면 세계적인 정세에 있어서는 수출이나 수출입에서 달러가 좀 불리했었거든. 그러니까 절상을 시킨 거야. 기타 뭐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의 엔화나 마르크스화를 평가 절상을 시킨 거야. 평가 절상이란 뭐냐면 일본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1달러당 560엔 정도 됐단 말이야. 이거가 150엔까지 됐어. 그렇게 되면 도리어 일본은 어떻게 될까? 수출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지. 그때부터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수출이 대부분이었던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 수출이 많이 막히게 되면서 기업의 부실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다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려고 굉장히 많은 대출을 해줘서 100% 대출까지도 해줬고 120%까지는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어. 막 사자가 일어난 거지. 여기서 좀 다른 점이었고, 또 하나 더. 일본은 우리처럼 아파트를 사고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가 토지로 이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지, 이 점이. 왜냐하면 여기서 나중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할 때 조절하기는 토지로는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토지의 부증성 때문이야. 토지를 더 이상 공급하거나 하는 것들은 어렵잖아. 근데 우리는 주택이야. 주택도 물론 공급이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완전 부증성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25번째 내고 안 되니까 요번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얘기했지. 그동안의 어떤 규제 정책이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했었던 거에 대한 오류를 시인하면서 공공개발해서 공급 정책으로 대거 방향을 틀었잖아.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건 주택 정책에서는 가능하잖아. 그런데 이 토지는 수요와 공급 원리를 맞출 수가 없지. 거기에 또 하나의 팩트가 있기 때문에 좀 일본의 붕괴 같은 거 오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언니가 생각하는 부동산 폭등을 막은 대책은 뭘까요? 이거는 어떤 뭐 내가 그럼 전개해 가야겠지. 근데 사실은 2020년도에 칼럼을 매주 썼었거든, 언니가. 그때 계속 얘기했었어. 이걸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 절대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 지금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균형 발전? 사실
전체적인 전국의 어떤 수급의 원리 얘기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그거야. 전국에서는 사실 안전보급률을 충족했다라는 거. 지난번에 공부했다면 알 거야. 보급률이 100%는 안전한 보급률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안전보급률은 적어도 105, 110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전국적으로는 그걸 어느 정도 충족을 했어. 하지만 서울은 97% 정도밖에 안 돼. 안전보급률까지 멀었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미 팩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 그동안 4년간 거의 중단된 상태잖아. 그러니 이건 더 적체가 됐을 거라고 보면 이거 폭등을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었던 기조야.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물론 지금이라도 공급 대책 세워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좀 더 빠르게 공급은 또 어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 부동산의 특성상 이거는 적어도 한 5년 이상 걸려. 우리가 입주를 해야 공급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사이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망 구축이라고 생각해. 수도권 일대와 지방 근교, 충청권이라든가 그 이외의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GTX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것들이 빠르게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더 거시적으로 간다면 지역의 평준화, 그러니까 어떤 뭐 산업적인 분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행정적인 분산,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세종시가 청와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평준화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언니, 서울하고 수도권은 공급을 늘릴 땅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20년도 공급 대책에 대한 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떨어진 비난이 그거였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3기 신도시라는 거가 어떤 질적인 면에서 너무 열악했다라는 얘기의 여론이었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많이 나오네? 요거 정도지.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 했지. 그게 왜냐하면 보통 1기 신도시가 10km 반경 정도 돼. 분당하고 일산. 그리고 2기 신도시가 30km 반경에 있어. 근데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폐단이 이제 왜 왔냐면 20km 반경부터 줄었어.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미분양도 있었거든. 근데도 주택 가격이 폭등했거든. 우리가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겠지. 일단은 직주 근접이어야 돼. 왜냐면 일자리에서 출퇴근이 가장 많은 어떤 우리가 보면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여건이겠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주변의 어떤 생활 인프라. 거기다 뭐 플러스 하나 더 알파를 한다면 교육 환경인데 2기 신도시가 그걸 못 충족했어. 너무 멀고 교통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알고 3기 신도시는 20km 반경으로 도리어 2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입주 근접으로 발표를 했거든. 그래도 여전히 뭐 가깝지는 않고 교통 여건도 여전히 열악해. 근데 그거지. 어떤 지을 땅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선 사실 신도시 부분보다는 서울의 집주 근접 부분이 컸어. 3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만 완벽히 갖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양질의 주택 공급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직주 근접 서울 내의 어떤 공급이야.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그동안 단절됐다는 얘기를 했잖아. 다시 한번 뭐 얘기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주택은 서울 시내에서 어떻게 지을 땅 없다는 얘기가 팩트야. 공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지난번에 이것도 얘기했어. 안 들었구나. 너 맞아야 되겠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새로운 지을 땅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멸실하고 새롭게 증축을 하면서 그걸 공급으로 내야 되거든. 근데 그것들이 막혀있다고 얘기했어. 분양가 상한제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고, 분양가를 올려서 조합원에 건축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나 초과이익 환수제, 이익된 금액은 환수를 한다는 거라든가, 재건축 연한에 있어서도 40년을 30년으로 박근혜 정부 때 완화했다가 다시 40년으로 연한 더 길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전진단 강화. 진단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 그걸 더 좀 강화해가지고 등급을 그렇게 좀 후하게 주지 못하다 보니 아직 연한이 안 된 게 되는 것들. 특히 재건축 부분이 막힌 거지. 근데 주택 공급은 재개발보단 재건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공급이거든.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기본되어 있어. 주택을 멸실하고 짓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지. 팩트는 그거지.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냐, 안 돼 있는데 기초부터 하느냐. 그래서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재건축 부분을 조금 더 완화를 해주는 것도 공급이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 근데 이런 규제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공급이 안 되는, 거의 단절 상태가 됐었거든. 안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도심 속에서의 어떤 개발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을 것을 막아놨다는 게 정확해. 지을 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을 곳을 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정책이 공급을 좀 단절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게 맞지.